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군사적인 이야기 나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쪽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그러시죠. 트럼프는 항상 말로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 뭐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끝낼 수 있다 막 이래놓고 네. 물론 이제 말은 항상 앞서가긴 합니다만 종전이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 트럼프가 지원을 끊을 수는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네,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어. 하지만 전쟁을 멈추는 거는 그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예, 전쟁 당사자가 푸틴과 우크라이나 국민이에요. 저는 그건 단순히 젤렌스키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국민이에요. 젤렌스키 혼자 싸우는 거라면 이미 끝났어요. 그 전쟁은. 왜? 러시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원을 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러면 물러설 거냐?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땅들을 그대로 다 넘겨주고 이 상태에서 휴전 또는 종전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렇게 할 거면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겠어요. 자기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나는 러시아가 아니야. 우크라이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걸 왜 네가 와서 하라 말라 하는 거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네네.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그 키이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 가까운 그 사람들. 거기는 자기들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양보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려면 러시아가 다 국경 밖으로 나가라. 2022년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라는 거인데 그거는 푸틴도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그럼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때까지 막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저는 계속 갈 우크라이나가 거라고 다 밀어낼 때까지 가고? 그리고 다른 지금 그 미국이 제일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예. 다른 나라들도 지원이 많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뭐 나토 국가들이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 그러면 전쟁을 멈출 거냐? 우크라이나 그냥 넘겨주고 멈출 거냐? 아니에요. 그렇고 앞마당까지 러시아가 들어오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푸틴이 여기서 전쟁을 멈춘다? Never. 절대 전쟁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느냐? 그거는 원래 소련의 영토를 되찾을 때까지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그 레바다라고 하는 그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이 터지면 네. 지금까지 그래 왔었어요. 푸틴이 전쟁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이전까지 지지율이 40 몇 %였다가 70%, 80%로 쫙 올라가요. 네네네. 90%까지도 올라가요. 그거는 러시아 국민들이 그 전쟁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토를 수복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반전 시위가 있는 거는 그 일부일 뿐이고. 일부일 뿐인 거죠. 일부일 뿐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끝낼 수도 없고 누가 중재 나선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근데 트럼프가 누가 이제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망하든지 러시아가 망하든지 본수가 나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망할 가능성이라도 높아지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들의 우방인 나토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뭐 자기가 친하다고 하는 트럼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뭐 선을 좀 가르든가 막 이런 나토 우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예, 우방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푸틴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푸틴을 존경하고. 이게 상식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리는 그런 멘트였잖아요. 저기 예. 그 트럼프가 했던 말이 뭐 예를 들어 나토에서 분담금 더 안 내면 트럼프하고 러시아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 수사 과정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관한 증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1980년대부터 러시아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 뭐 그때부터도.
아니 근데 이게 나토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사 동맹 아닙니까? 동맹. 네. 근데 그 그게 미국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어떤 비즈니스맨으로 봤을 때는 나토는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부담만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나토 국가들이 네. GDP의 22%를 국방비로 지출을 하자. 네, 네. 그 2014년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합의를 본 거죠. 아하. 그런데 거의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나토 국가들이 다 무임승차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가 하겠지 뭐 미국이 하겠지라고 생각해왔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미국 대통령들은 그래도 어떡하냐 저거 안 지킬 수도 없고 네 어떻게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넘길 수도 없잖아 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아예 대놓고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는 나라는 푸틴의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예 공개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이 세계를 거의 뒤집어 놨었죠. 네. 아니 근데 그게 그거 진짜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도의 이제 협상가이기 때문에 나토 분담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걸로만 보기에는 푸틴과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트럼프가. 진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나토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이 푸틴을 비롯한 이런 독재자들은 오히려 더 신날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는 푸틴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계산이 아니라. 예. 야,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더 위험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게 중국은 적대 국가로 봐요. 경제적인 면에서 적대 국가로 네. 보는 거예요. 예. 러시아는 괜찮은 나라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밝혀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만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도 뭐 러시아의 뭐 도움을 받았네만의 뭐 말들은 많았지만 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러시아가 더 강대해지고 영토를 더 많이 얻어가서 트럼프한테 좋을 거는 뭐가 있을까? 미국한테 좋아질 거는? 뭐 트럼프도 나빠질 것도 없는 거죠. 뭐. 돈은 안 된다. 최소. 뭐 어쨌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고 자기가 매우 친하다고 생각하고 뭐 거의 존경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뭐 러시아가 저렇게 되는 건 우리 돈은 안 드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러시아 막으려고 나토에서 분담금을 더 내면 우리한테는 또 경제적으로 좋은 거네. 그렇죠. 미국은 좀 덜 내도 되니까. 꽃놀이패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그거죠 우리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던 안 하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나라가 뭐 어떻게 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협하지 않아. 한국이 미국을 때릴 이유는 정말 없잖아요. 네. 0%죠. 그 네. 확률은. 네. 그런데 김정은은 미국을 때릴 수 있어요. 핵도 있고 ICBM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럼 누구하고 잘 지내야 되냐. 아. 계산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기존의 우리 상식은 네. 북한을 그래서 제재를 해야 하고 위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의 상식으로는 북한이랑 잘 지내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거고 제재하면 돈 들고 아주 골치 아픈데 잘 지내면 뭐 몇 번 만나서 웃으면 되는 거고. 트럼프는 그게 평화이고 그게 협상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전쟁을 안 나는 거고. 그래서 한반도가 뭐 공산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런 계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요. 혹시 트럼프 거의 뭐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앞뒤가 그래서 맞아요. 약간 설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브랜즈라고 하는 예. 그 존스 홉킨스 대의 예. 이 유명한 국제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글을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난 5월 달에 글을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트럼프의 행동이.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북한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라는 그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거네요.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미국에 특별히 이익될 건 없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 그 나토의 방위 분담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우리한테는 미군 주둔비 네. 분담금 더 내라. 네. 뭐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돈 많은 나라 아니냐. 근데 그게 트럼프 1차 집권 때는 협상을 하다가 뭐 본인이 원하는 숫자만큼은 안 갖고 우리는 또 늘려주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그럼 우리는 더 힘들어질까 그 협상에서?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죠. 근본적인 뺄 거야. 주한미군 뺄 거야라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카드 그 아닙니까? 이제 협상 카드? 그건 협정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조약을 바꿔야 되고 하는 네. 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만은 숫자를 줄이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미군의 숫자, 규모, 그다음에 군사 훈련 안 하겠다. 합동 군사 훈련 안 하겠다. 뭐 이거는 이미 전에도 그랬잖아요. 합동 군사 훈련 안 하고. 물론 그거는 약간 이제 평화 모드가 이제 좀 조성됐을 때 좀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만 돈 많이 든다고 막 트럼프 방식으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 방식, 누가 미국을 위협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놓고 보면 남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트럼프 입장에선 그런데 네.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되게 고민이 됩니다. 트럼프를 이해해야죠. 예. 어쨌든 그는 현실이고 예. 트럼프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너 돈 안 내면 나 군대 뺄 수 있어? 뭐 그렇다고 상당히 해서 뺄 수 있는 거죠. 뭐 연간 13조 원 막 이렇게 다 주기도 어렵고요. 뭔가 우리도 대가를 요구해야죠. 그게 혹시 뭐가 될까요? 뭐 군사적으로 보면 뭐 핵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뭐 조선 한국의 해군 함정을 사가라. 예를 들어서 음. 한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라.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 원자력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는 뭐 충분히 그건 딜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 13조를 내라고 했을 때 네. 그럼 안 내겠냐라는 겁니다. 안 내면 빼겠다. 미군을 빼겠다고 했을 때 또는 거의 빼는 수준만큼 감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그러면 그러려면 그러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없죠.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자체적인 뭐 핵이라도 뭐 놓게 해주던가 아니 뭐 여러 가지 지렛대는 있겠습니다만 핵은 트럼프는 또 그 트럼프 참모들 중에는 뭐 핵을 네가 가지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고 저는 뭐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 너희들이 빠지니까 나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저 북한에도 핵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핵이 있어야지 하면 저는 뭐 그러든지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핵을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건 다른 이미 핵 보유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비핵 보유국들 중에서 핵무장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제재를 가할걸요, 한국에다가. 다른 나라들이 예. 미국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들고 나올 것이고 한국은 근데 그 제재라고 하는 건 대부분 경제 제재잖아요. 경제 제재에서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무역에 대한 제재예요. 북한 같은 나라는 무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재를 당해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제재를 당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중국이 한국산에 대해서 뭐 관세 뭐 200% 올려버리고 아니면 뭐 러시아도 그럴 거고 자체 원자재 뭐 수출 일본도 아마 금지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본까지도. 네.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는 안 그러겠어요. 인도 아마 다 그럴걸요. 어떻게든 핵 못 가지게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쉬운 거는 아니죠. 다른 네. 것도 아니고 핵인데. 그걸 감수할 거면 뭐 하는 거죠. 이란처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주변의 그 견제를 다 뚫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엄청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엄청난 곤경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감수하고서도 해보려고 했다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어떤 방위 산업 측면에서는 되게 또 호기가 되고 있지 방위 않습니까? 산업은 대박이죠. 방위 산업하고 원자력 산업
대박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의 불행 때문에 또 호기를 맞은 거라 이게 또 뭐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데 우리의 경쟁력은 또 아이러니하게 이때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웃을 수만은 없죠. 이 전체 상황이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 무기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무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더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국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엠파이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엠파이어가 러시아, 중국,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인 거죠. 자기 나라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다 세력권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미국과 나토에 막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혼나니까 잘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건데 이제 그 힘이 그 견제하는 힘이 약해지고 스스로 견제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세력권을 무력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이제 그야말로 때를 만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전투기도 그렇고 네. 전차도 그렇고 뭐 함정도 이제 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기회를 또 맞고는 있는 거고 그 몇 가지 무기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예. 군사 전문가는 네네네. 아니어서 뭐 이 화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큰 그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주목받은 게 현무 5였습니다. 국군의 예. 날 때 공개가 됐죠. 예. 물론 그 차량에 실린 채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 근데 이게 북한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나온다고요. 분석해 놓은 기사들을 읽어 보면 거기에 그 현무의 그 실리는 그러니까 탄두의 무게가 8톤? 최대 8톤. 예, 8톤까지인데 그걸 줄이면 사거리가 뭐 몇천 킬로까지 그렇죠. 갈 수 있으니 그게 다 중국을 커버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러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사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파괴력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차피 미국의 손아귀 안에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미사일 몇 개 가진다고 해서 중국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느냐 저는 그거 아닐 거라고 봐요. 다만 괘씸하게 보는 거겠죠. 저것들이 까불어 하는 그런 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점점 더 중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듯이 이 아시아는 다 내 거야. 다 내 밑에 있는 거야. 중국은 대국이고 너희들은 소국이야. 이건 아예 대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대국이고 너희는 소국이니까 소국답게 굴어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미사일 가지고 무력 시위하고 이런 거는 소국답지 않은 짓인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대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제스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현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거 보면 뭐 그게 벙커버스터고 그걸 가지고 뭐 지하 뭐 300m를 뚫는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북한은 초토화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평양은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양을 쏘아대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걸 쏘면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술핵 아주 작은 단위의 전술핵을 놓고 보면 현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현무가 8톤이요? 네. 전술핵은요 킬로톤이에요. 1000 단위가 넘어요. 최소한 뭐 2000톤, 3000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현무가 8톤인데 몇백 배. 미국의 저 랜드 연구소 이런 데서 평가를 해놓은 거 보면 현무의 파괴력은 전술핵 최소 단위 전술핵의 1000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무를 가지고 뭐 북한을 위협한다든가 이거는 사실은 난센스죠. 북한에 만약에 전술핵이 있다면 네, 그런 문제는 아니랄 거라고 봐요. 그냥 국민을 안심시키는 수준? 야, 우리도 뭐 있어. 라고 하는 거. 재래식 무기 중에는 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핵무기니까. 핵무기잖아요. 혹시 1000배 이상은 센 거죠.
이게 또 혹시 그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제 중동 지역에 만약에 평화가 찾아오더라도 그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의 영토 확장, 또 중국의 세력권 확장, 이거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해야 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실질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네. 이 나라들은 그러면 러시아한테 접수당하고 싶겠느냐?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럴 거면 나토에 가입을 안 했죠. 그럼 국민들이 절대로 러시아식의 생활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서구식 생활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나토 가입이고 그게 EU 유럽 연합에 대한 가입이고 그런 거잖아요. 네. 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사람처럼 살고 싶지 러시아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저렇게 강력해지고 있으니 언제 당할지도 알 수 없고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아예 헝가리처럼 러시아에 가서 엎드리든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지키려면 계속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가? 그건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산 능력은. 근데 그들은 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같은 편 비슷한 그리고 뭐 최소한 적이 되지는 않을 나라 그중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건 한국, 딱. 이스라엘, 터키? 터키도 좀 위험하죠. 근데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 쪽이죠. 네.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이 명령 지휘 체계 이런 것들 AI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무기의 성능을 엄청나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걸 못해요. 잘. 우리는 바퀴 달고 굴러가는 거, 폭 쏘는 거, 네. 날아다니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재래식 무기. 그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한국이 최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지속될 수밖에 없고 네. 이 기회가 반짝이 아니다. 반짝이 아니고 몇십 년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 조건이 있죠. 그 전에 세계대전이 나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뭐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뭐 현재 비슷한 상태로 간다면 그러면 전 세계는 전부 이제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힘을 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변기창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생산 라인에서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 이거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의 몇 남지 않은. 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